39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39번에서 선지 2번 상대적 태도가 아니라 절대적 태도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선지인 거니까 요거는 틀린 거잖아요. 모란에 대해서 화자는 절대적인 애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이 왜 적절하지 않냐? 선지 4번이 리을이 뭘까요? 리을. 독을 찬 지 오래다. 순결로 보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나의 어떤 순결함, 이건 제가 조금 더 찾아보기는 할게요. 하는데, 여기서 독을 찬다는 거는 내가 일제강점의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가지겠다. 내가 도끼를 품겠다. 이런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순결하다라는 게 참 순결순수라는 것보다는 독한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보기는 할게요. 근데 조금 결이 안 맞아.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거 40번에 지금 답은 몇 번이라 그랬냐면 2번이라 그랬어요. 가에 나타난 서술장 특징으로 맞는 것은 수미상관의 형태도 여운을 남기냐. 그러게.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모든 수미상관의 구조가 반드시 뭐 여운을 남긴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미상관은 뚜껑과 바닥이 딱 거의 비슷함으로써 형태적인 안정감과 통일성을 주고 그리고 운율을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기다린다 그랬거든. 특히 여기서는 또 도치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봄을 기다린다는 거는 내년에 봄이 되면 또 모란이 피겠구나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구조적인 면에서도 지금 수미상관을 씀으로써 이 화자가 봄을 기다리고 있고 그 봄이 다시 나에게 기대를 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기대를 하게끔 만들죠. 그런 점에서의 여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수미상관의 작품들이 다 여운을 남긴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가와 같은 내용을 가진, 그리고 이 가작품은 지금 순환 구조예요. 기다렸다가 상실감을 중간에서 느끼다가 다시 그 다음 해의 모란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이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여운을 남긴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질문이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학교에서도 시대적 배경이랑 연관 짓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이런 선지가 나오면 틀렸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의 취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학교 선생님의 생각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의 지금 특징이 뭐냐? 앞에 30 몇 번이었죠? 앞에 여러분들 질문했던 거 23번 문제? 23번 문제랑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46번이랑. 둘 다 보기를 전제로 해서 풀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물론 내가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란 작품이 유미적이고 낭만주의 작품이고 낭만적인 작품이란 거 알아. 알지만 보기를 전제로 한번 시대적 배경을 너가 섞어서 풀어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관점이면 너 어떻게 풀래?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틀린 문제라고 보실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맞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보기를 전제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작품 그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객관식 문제를 잘 푼다는 거는 문제 안에서의 단서를 잘 해석하는 것도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제가 보다가 봤는데 40번에 3번 선지를 물어봤었네요. 일단 46번은 그렇다.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40번에 여러분들이 3번 정형성을 느끼게 한다. 정형성이 뭔가요? 이랬는데 정형성은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예요.
그러면 시에서 형식적 특징이 정해져 있는 갈래는 주로 어떤 거냐면 고전 시가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음보를 반복해라, 뭐 사음보를 반복해라, 반드시 세 줄로 써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근데 대부분의 거의 99%의 현대시들은 다 자유시예요. 자유시. 자유시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에 뭐뭐 할테요, 뭐뭐 할테요가 두 번 이상 반복이 돼요. 그럼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게 반복함으로써 형식적인 일치감, 통일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시를 창작할 때는 자유시로 정형성 따져가면서 작품을 창작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작품에서의 시인은 리을테요라는 서술어를 일부러 반복을 해서 이 안에서의 형식적 특징을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다음에 46번에서 질문이 많았었네. 46번. 이런 질문도 했네. 작가가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도 1번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론적 관점이랑 반영론적 관점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가라는 한 사람도 그 어떠한 시대에 태어났느냐라는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작가가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금 성급한 일반화 같고요. 1번 선지에서 A를 물어봤거든요. A는 지금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라는 조국의 독립 아니겠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굳이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모란이 지금 왜냐하면 화자가 절실하게 바라는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에게 삶의 가치는 뭐겠냐. 독립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이고요. 배경 지식을 전제하지 않는 거냐? 여러분들 그 A, B, D는 전부 외부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영랑이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사람이니까 모란을 뭐 독립으로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저나 그냥 모란이 피기까지는 느는 이 작품 내재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 관점에서 풀라 그러면 풀어야지 어떡해. 문제에서 질문하는 그 의도대로 풀긴 풀어야 돼요. 그냥 말이 길어지니까 더 장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합니다. 다음에 55번 문제 뭐였을까?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몇 번이었냐면요. 답은 2번이었거든요. 진취적이고 직설적이지는 않지. 되게 부드럽고 약간 낭만적인 말투에 가깝다라고 봤잖아요. 도대체 이 시의 상승 이미지 어디 있냐? 그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부분이 상승 이미지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내 기대감은 상승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이미지는 하강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56번 문제. 아직은 소망의 실현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이랬거든요. 56번의 답은 일단 4번이고요. 2번 선지에서 봄을 기다리는 상태가 지속되고 숙명적으로 반복됨을 의미한다. 아직도. 아직이라는 부사어가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참 어색한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 문장에서 니은의 아직을 쓴다는 거는요. 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봄을 계속 기다린다는 소리고요. 이 뒤에 있는 숙명적으로 반복된다는 거는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긴 하죠. 이 앞에 거는 맞고 뒤에 있는 지금 숙명적으로 반복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니은에서 봤을 때 봄이라는 시간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이 내가 봄이 지나갔어. 그럼 또 언제 와요? 그 내년에 또 오잖아? 그럼 나는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아직도 내 봄이 안 왔네요 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계속해서 평생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지금 올해 봄이 지나갔더라도 내년 봄을 또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화자는 내년 봄을 말하면서 아직도 내 봄이 안 왔어요 라고 말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반복된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에서 왜 아닌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리을.
인생의 일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안에 미쳐있기 때문에 삶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내 한 해가 다 가고 만다라고 했거든요. 한 해, 1년이 다 가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모라는 삶의 전부예요. 자, 다음에 72번. 무슨 말이냐? 되게 간단 명료한 질문이었네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한번 문제가 이상한 헛소리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72번. 3번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2번이 답이긴 했는데 니은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그쵸? 처한 상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 아득한 이 표현은 이거는 사실 귀향지를 뜻하거든요. 소재기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 귀향지에서 결국 그 본질적 자아의 의미를 되찾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죠. 직설적으로 표현했으면 여기는 귀향지. 귀향지에서 나는 나를 되찾았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쵸? 근데 처한 상황을 공간적으로 설명했다. 아득한 바닷가라고 한 게 나한테서 멀리 있는 바닷가다. 그러니까 내 고향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이다. 라는 그냥 물리적 거리를 상징한다는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글쓴이가 처한 상황은 뭐예요? 귀향이죠. 내가 귀향을 집 근처 뭐 집에서 10분 거리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외따로 떨어진 바닷가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득하다라는 거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감도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멀리 있는 곳에 외따로 떨어져 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공간적으로 표현했다. 내가 뭔가 집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쵸? 해석이 좀 마음에 딱 들었나 모르겠네. 다음에 70 몇 번이지? 4번 질문하셨네요. 74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사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주변 인물에 대한 평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 변화 적절하지 않은 거 사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